거기서 쇼츠를 뉴탐사가 만들었어요. 한번 쇼츠니까 뭐 59초짜리니까 한번 봅시다. 광노현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법을 내세워서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정부가 견딜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이들 교육과 아이들 미래마저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도주의라든가 기후 악당 국가를 자임한다든가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그런 역사 왜곡을 일삼는 자들을 공공기관장에 앉히는 행위라든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력을 가진 막말 대가들을 골라서 앉힌다든가 이것도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데 정말 아이들 교육 망치는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열거해드린 게 다 아이들 교육 망치는 짓이죠.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번 10월 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지켜봐 주시고요. 혁신교육의 물줄기를 더 빠르고 강하게 공감 가능한 정책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노현이 한 저 말은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8일 그 취재 플러스 뉴탐사에서 광노현을 초대해가지고 그 대담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그 댓글란에 고정 댓글로 해놓겠습니다. 그 들어가서 꼭 보시고. 근데 제가 그걸 볼 때 짜증나는 게 뭐냐면 그게 그 버퍼링이 계속 그 버퍼링이 나와요. 그때 무슨 그 건물 공사하느라고 그게 뭐 좀 끊어지고 그 이 뭡니까? 뭐가 끊어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참고 한번 그 대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쇼츠가 있길래 쇼츠를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광노현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아주 기본만 323강, 324강에서 했습니다. 9월 6일, 9월 7일. 그래서 이것도 돌아가서 한 보시길 바라고요. 제 광노현을 주제로 내가 강의를 하니까 이 들어와서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관심이 없어. 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살 일은 무슨 우리가 지하 자원이 있어요? 자원이 없어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오로지.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는 더 심해요.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고 거기 뭐 자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계 문명을 이끌면서 지금 최소한의 세계에서 최고로 적은 시간, 최저 노동 시간으로 세계를 이끄는 문명을 이룩했어요. 독일은 땅도 척박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뭐 이 카이사르가 그 갈리아 전쟁기를 보면 카이사르가 로마 그 이 정복기잖아요. 이제 그 갈리아라는 게 그 지금 말하면 프랑스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땅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넓히기 위해서 라인강을 건너서 지금의 독일 땅으로 건너가려고 그랬는데 그 건너가는 걸 포기합니다. 왜 포기할까요? 거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야. 그래서 그걸 포기합니다. 그래서 갈리아 전쟁기라고 이 나온 걸 보면 그 카이사르에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사냐. 그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그래서 거기는 야만인만 산다. 그래서 그 독일 쪽에서 그 원시 독일어를 하는 사람들의 독일어 발음이 바바바바바바 하는 것 같잖아.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 바바바바. 그래서 바바리안이야, 그거가. 그래서 독일 그 원시인이라는 뜻이야. 바바리안. 원시인이야. 그 바이에른이란 말이 그 뮌헨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에른 주가 있잖아. 그게 다 바바바바에서 나와요. 바바리안. 그 야만족이 사는 데야. 지금도 척박한 땅이야 다. 스위스는 말할 것도 없고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게르만 모형을 쓰는 나라들의 땅은 자원이 없어. 거기는 오로지 사람만이야. 근데 놀랍게 18세기, 19세기에 오면서 위대한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독일에서 쏟아져 나왔다고. 그 척박한 땅에서. 사람이 곧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거야. 그건 뭐야? 교육이 잘 돼야 돼. 지금은 다른 길이 없어. 교육만이 우리의 민족의
백년 대계를 만들어주는 거야. 교육이 썩었단 말이야. 아이들을 죽이고 있단 말이야. 이런 데서 어떻게 이 정도면 노벨 수상자가 몇은 나와야 돼요. 안 나오잖아. 왜 안 나와? 교육이 썩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노현은 어떤 꿈이 있는 사람인지는 이 세 책에서 보면 이 두 책, 나비와 징검다리 교육감이라는 이 두 책, 이건 광노현이 직접 쓴 거고, 광노현 버리기는 광노현은 타취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쓴 겁니다. 광노현 사건의 본질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광노현 버리기라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시간서부터 이 광노현 버리기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고, 오늘은 두 번째 챕터로 있는, 이 5부로 나눠져 있는데 본문이 두 번째 2부 사건의 재구성에서 한 챕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광노현 사건이 아니라 강경선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나와요.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이걸 보기 시작했는데 남경국 선생이 쓴 겁니다. 남경국 선생이 그때 당시 이 책을 쓸 때, 이 글을 쓸 때 그 당시는 그 쾰른, 독일 쾰른 대학교 법정책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연구했어요. 광노현 교수와 무슨 인연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걸 알아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남경국 선생한테. 지금 남경국 선생은 독일에서 한 8년 그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이제 그 박사학위가 나올 테지만, 그래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마저 조금 병원에 있어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논문을 쓰는 모양입니다.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 챕터에서 내가 문제의 핵심이 뭔가를 알게 됐어요. 광노현 사건은 사실 강경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읽어보면 알아.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광노현 사건의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이 사건은 강경선 사건이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011년 8월 말 터진, 그러니까 13년 전이죠 벌써. 이 사건은 광노현 교육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의 6가지 기소 내용을 모두 배척했음에도 결국은 유죄 선고를 내렸어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다 틀렸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때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구성됐냐?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한상대 검찰총장은 정치검찰이었습니다. 뭐 그때나 이때나 다 정치검찰이었죠. 언론 플레이를 얘네들은 아주 좋아하죠. 이주호 장관이라는 사람은 비교육적이고 반교육적인 인물이에요. 광노현 죽이기를 조중동에서 시작합니다. 왜? 언론 플레이를 다 받았었거든. 어떻게 했냐? 광노현 교육감이 후보를 매수했다. 2억 원을 주고. 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 등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광노현 교육감은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육은 됐었지.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하자는 무상급식주의자고, 그런데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시 예산을 교육청에다가 줘야 되거든. 그래야 무상급식이 되잖아. 그래서 광노현과 오세훈의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광노현은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모든 아이들에게, 이재용의 자식도 무조건 다 무상급식 해야 된다. 근데 서울시장 오세훈은 무상급식을 반대했죠. 어떻게 잘 사는 집 애한테 무상으로 주냐. 이런 얘기죠. 없는 집 애들만 무상으로 주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광노현과 사실은 오세훈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예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으로써 무상급식이 승리한 거죠. 광노현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환호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 8월에 오세훈이 자기가 약속한 대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검찰이 들이닥쳐서 광노현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버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받아쓴 게 조중동이고 온 신문이 다 받았었어요. 뭐 한경호, 뭐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다 할 거 없이 다 받았었어요. 광노현은 죽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원세훈이라는 작자는 민간인까지 무자비한 사찰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 광노현을 사찰하는 건 일도 아니죠. 더군다나 여론 조작을 했어요. 여론 조작한 게 다 나왔죠. 그래서 광노현이 나중에 물러나서 원세훈 시대에 했던 내 나라 내 파일 이 운동을 통해서 승소합니다. 그래서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놓으니까 원세훈 국정원이 만들어 상황을 아시겠어요 이제? 광노현이 왜 어떤 상황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냐. 왜 유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사법부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지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노현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유죄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이 남경국 선생이 쓴 이게 헌법 전공인 것 같아요. 헌법법. 이제 남경국 선생하고 내가 통화를 했는데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그 연세대 법대 나와가지고 독일 유학 갔다가 부모님 때문에 일찍 귀국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여기 연세대에서 자기 모교에서 학위를 받는 것 같습니다. 마침 한국은행에서 나하고 같이 일했던 백태승 교수라고 있는데 나하고 같이 근무했어요. 그분이 나보다 그 선배인데 나를 독일 연수를 가도록 도와줬던 분이에요. 내가 독일 연수, 그분도 독일 연수를 갔다 오고 나서 독일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연대 법대 나온 분이거든. 내 사수였어요. 그래서 내가 조수였고 계장이었고 내가 개원이었는데 80년대 초반 전두환 시절 얘기예요. 전두환 시절에 그 어묵했던 시절에 둘이서 같이 앉아서 일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나하고 친하게 지냈죠. 근데 그분이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가서 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돌아와서 모교의 교수가 됐죠. 나중에 학장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 학장 시절에 제가 한번 연세대학교 가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남경국 선생이 백태승 교수 잘 안다고. 이게 민법 전공이거든. 남경국 선생은 이제 헌법 전공하고 그래서 이 사정을 아주 잘 알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거야. 이 법률 조항이. 이 판사들이 건 조항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을 썼어요. 그래서 남경국 선생 같은 분도 앞으로 대학에 갈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학에 가서 정치학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으신 분이에요. 이게 뭐냐? 검찰은 언론을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에 나섰고 대다수 언론은 광노현 교육감의 무조건적 사퇴를 촉구했어요. 무조건 사퇴라는 거야. 지금 진성준이 말하는 거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검찰까지 광노현 교육감의 사퇴를 직접 요구했어요. 검찰에서도 나서서 너 나가라. 검찰이 수사만 하면 되는데 수사를 하는 게 교육감을 나가라는 거야. 9월 21일 광노현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사후 메시지를 사후 메시지라고는 써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원용했기 때문에 232조 1항 1호는 사전 메시지고 사전 메시지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사전 메시지에 해당하고 2호는 사후 메시지를 적용해서 구속 기소했어요.
공직선거법 232조 1항의 1호는 뭐냐? 사전 매수죄고 2호는 사후 매수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읽어보면 뭐 같은 얘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듬해 2012년 1월 19일 1심 재판부 재판장인 김형두인데, 이 김형두 판사는 지금 헌법재판관이라고 그래요. 내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남경국 선생에 의하면 헌법재판관이 지금 현재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김형두 판사는 당시 그때 잘 알고 있었대요, 사실을. 그래서 이것이 위헌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헌 심판 청구를 해라,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광노현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석방했어요. 광노현 교육감은 1월 27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사후 매수죄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후 4월 17일 2심 재판부가 예상을 깨고 피고인 광노현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다만 기소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어요. 광노현 교육감은 4월 18일 대법원에 무죄 취지로 상고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1월 19일 날 1심 재판이 끝났는데 4월 17일 날 2심 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건 한 3개월 만에 그냥 끝내버린 거죠. 1심과 2심이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경우가, 재판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근데 일사천리로 지금 다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광노현을 빨리 잘라야 하니까. 그래서 남경국 선생이 이 재판이 얼마나 잘못된 재판이었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제가 페이지 수도 했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우리 시민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나처럼 파고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 이 먹사니즘 때문에 시간을 나처럼 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이 강의는 꼭 들으시고, 앞으로 우리가 시민적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 사법제도, 교육제도, 그리고 이 행정제도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들고 팔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끝까지 뭐가 진실인지를 파지 않고는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경국 선생이 쓴 걸 중심으로 이 책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광노현 사건이 잘못 재판된 것인지, 잘못 판결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검찰이 모든 기소 내용을 배척했음에도 검찰이 6가지 공소장에 써 있는 죄목을 다 배척했어요, 판사들이. 그런데도 결론은 유죄야. 뭐야 이게?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광노현은 박땡땡의 후보 사퇴, 박땡땡이라는 거는 내가 뭐 다 아는데, 그분의 또 자기 사적 생활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박땡땡이라고 했습니다. 서울교대 교수였어요, 이분도. 서울대 사범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가서 학위도 받고, 그래서 교수가 돼서, 신망에 있던 교육위원도 3년임을 했었던, 서울의 교육계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박땡땡의 후보 사퇴 전에 금전 제공의 사전 약속을 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 금전 제공의 사전 약속이 없었다는 거야. 광노현의 기소 조항인 공직선거법 사후 매수죄는 후보 사퇴 전에 쌍방 간의 금전 제공 약속, 후보 사퇴 이전의 금전 제공 약속, 그러니까 사전 합의 요건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어느 시기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후보 사퇴 대가로 금전 제공 수수가 있는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사후에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돈을 줬다? 그러면 걸리는 거라. 이 말이야. 사후 매수라는 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사후 매수죄의 입법 목적은 후보를 사퇴한 자의 대가 기대를 차단하고 후보를 사퇴한 사람이 대가를 기대하지 않게 하고 그 말이야. 앞으로의 선거에서 후보 사퇴 대가 기대를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 예방에 있다. 따라서 광노현이 박땡땡의 후보 사퇴 대가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사후 매수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그 남경국 선생이 쓴 거를 보면 왜 이런 판사의 판단이 얼마나 개판인가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후보 사퇴한 자의 대가 기대를 충족시켜주면 금전 제공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아주 강력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지를 또 설명합니다.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매수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아니,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 너무나 분명해지니까 그 다음에 사후 매수죄라는 거를 걸어가지고 처벌한다는 거지. 사후 매수죄라는 게 그러니까 논리 모순인 거지. 그 자체로 모순인 거야. 자, 사후 매수죄는 공직선거법 230조 1항에 그 앞에 있는 조문이에요. 230조 1항에 규정된 행위, 즉 아래의 5가지 개별 행위가 각각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5가지 개별 행위가 뭐냐? 금전 제공 행위,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 행위, 금전 제공의 약속 행위, 그 다음에 그 금전을 수수한 행위, 그것을 승낙한 행위. 이 5가지의 행위가 후보 사퇴한 대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후보 사퇴 전 후보 매수 행위에 해당하는 사전 매수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치지. 그러니까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해야 돼요. 근데 이와 달리 사후 매수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요. 사후의 행위. 선거가 다 끝났어. 이제 너 고생했어. 그래서 돈을 주는 거야. 너 고생했어. 돈을 줬다고 쳐. 이걸 사후 매수죄로 처벌한다면 이것은 공직선거법 후보 매수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입법 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사후 매수죄는 책임 원칙에 반하는 과잉 형벌이다. 동시에 사전 매수죄와 비교하여 사후 매수죄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 취급하고 있어 헌법상의 평등 원칙 및 체계 정당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이게 법률가들이 쓰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읽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대충 이해하시죠? 헌법상의 평등 원칙이잖아. 아니 선거에 어떤 부정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어요. 선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사전에 무슨 모의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다 끝났어. 그리고 공소시효가 벌써 일반적으로 6개월이잖아.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났어. 그래서 서로 수고했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받았는데, 아니, 그걸 가지고 죄가 된다고 지금 처벌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헌법상의 평등 원칙, 체계 정당성, 그 시스템이 정당해야 되는데 정당하지 않다는 거야. 그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거지. 이 말이 안 되는 거를 사후 매수죄를 걸어가지고 처벌했다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는. 헌법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그런 얘기야. 세 번째, 사후 매수죄에 도사리고 있는 위헌성을 지금 남경국 선생이 쓰고 있습니다. 사후 매수죄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완화된 수단으로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1호 사전 매수죄 규정으로 충분히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잉 금지 원칙 심사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더하여 사후 매수죄는 선거일 후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의 행위가 아닌 행위마저도 징역형 및 당선 무효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규는
이헐령, 비헐령이라는 거예요. 이헐령이, 비헐령이 뭐야?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와 같은 아주 더러운 형벌 조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 아니면 다른 1호 사전 그 매수죄, 후보를 사전에 매수한 거, 약속한 거나 하여튼 그런 청약을 했거나 하여튼 그런 계약을 맺었거나 이런 것들은 다 처벌해야지. 그거는 그 선거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후 매수죄라는 거는 그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다는 거지. 사후 매수죄는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선택권, 즉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의사라는 공익을 과도하게 박탈하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광노현은 2010년 6월 2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일 전까지 박땡땡 후보와 후보 사퇴를 목적으로 금전 제공 약속, 청약, 승낙 행위뿐 아니라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 청약 행위를 한 바도 없다. 이건 판결문에서 다 나와. 그런 행위가 없었다는 거는 다 나와. 따라서 광노현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사후 매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전 매수죄가 없으니까 사후 매수죄도 있을 수가 없지. 근데 나중에 돈을 준 게 밝혀졌는데 그걸 사후 매수죄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네 번째로 53년 만에 법 적용, 검찰의 기소권 남용. 검찰 기소 후 재판에서 후보 매수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많다. 그런데 사후 매수죄가 적용 기소된 사건은 53년 만이다. 그러니까 53년 만이라는 말은 뭐냐? 1959년에 사후 매수죄를 처벌한 적이 한 번 있었나 봐. 나는 이거 찾아보지 않았는데 그 책에 나오니까 53년 만이면 그때 시점으로 보면은 1959년에 처음으로 한 번 처벌된 적이 있었나 봐.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거지. 광노현 사건은 교육감 선거가 끝난 후 1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공소 제기된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의 취지, 즉 법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한 입법자의 판단을 고려할 때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거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2011년 8월의 정치적 상황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서 언론에 도배를 했던 그 모든 것이 재판을 통해서 다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것을 밝혀둔다.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다 잘못된 거지. 검찰의 공소사실, 이 피의사실 공표는 진짜 문제예요, 이게. 이거 처벌해야 됩니다. 이제 대법원은 광노현 사건에 대해서 시간에 쫓기듯 판결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1심, 2심이 시간에 쫓기듯 그냥 판결을 해버렸거든. 현재 최종적 법률 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기소 조항인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법조항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심사 중에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후 대법원이 그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밀어붙였어요. 대법원이. 그래서 이 남경국 선생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다 충고를 합니다. 그 충고는 이게 좀 긴데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충고합니다. 남경국 선생이.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헌법 전공자니까. 대법원도 해당 법률이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 권한이 있다. 따라서 하급 법원의 법률 해석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도 면밀히 살펴볼 책임도 막중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2심에서 징역 1년이 떨어졌단 말이야. 광노현에게.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대법원이 판단을 할 때 이런 중대한 대법원의 기능이 있으니 좀 면밀하게 살펴볼 책임이 막중하다. 우리 법제와 같이 재판소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재판소원이라는 것은 재판 중에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그것을 위헌 소송으로 헌법재판소로 떠넘길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재판소원은 금지돼 있어. 그런데 어느 나라나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에서는 다 재판 소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걸 못하게 했어요.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 소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는 대법원의 책임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헌법적 판단도 자기가 해야 되니까. 대법원의 존재 의의도 결국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또 충고합니다. 남경국 선생이.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사후 매수죄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다 위헌 그 심판 청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심사해라. 왜냐하면 대법원이 하기 전에 빨리 해라. 그런 거야. 지금 국민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의미이자 권리다. 광노현 사건이 선거의 공정성과 개인 광노현의 공무단임권의 침해 여부의 문제, 즉 공익과 사익의 충돌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에 나타난 유권자의 의사의 보장의 문제, 즉 공익과 공익의 조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이 먼저 판결을 해버려. 서둘러 대법원이 헌재보다 먼저 판결을 합니다. 뭐야? 이거 2심 재판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1년형이 그대로 딱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그냥 끝난 거지. 재판이 끝난 거야 그냥. 공소 기각. 아니 그러니까 저 공소 기각이라 상고지 상고. 상고를 기각해버린 거야. 상고 기각. 와, 이게 뭐야, 이게. 해볼 수가 없어, 해볼 수가. 그러니까 헌재는 5대3으로 합헌 판결을 또 내려요. 왜냐면 대법원이 헌재보다는 더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더 힘이 셌거든.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냥 그 상고를 기각해버리니까 헌재는 할 수 없이 5대3으로 그때 한 명은 헌재 재판관 중에 한 명은 광노현하고의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회피했다고. 그러니까 9명 중에 8명이 위헌 심판을 내렸는데 5명은 합헌이라고 하고 3명은 위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6명이 위헌이라고 해야만 그 법률 조항이 위헌이 되는 건데 이미 헌재도 대법원하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 싸울 필요가. 그러니까 그냥 5대3으로 그냥 합헌 처리를 해주고 마는 거지. 그러나 이 법은 그 자체로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야. 왜 오류가 있느냐? 한번 봅시다. 이거는 그냥 남경국 선생하고 통화해서 아는 거는 아닌데 여기 책에도 써 있고 왜 이게 오류가 있느냐? 인간의 선의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인간의 선의가 처벌될 수 있다는 거야. 놀랍잖아? 어떻게 선한 일을 했는데 그걸 처벌하냐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이 책의 이제 끄트머리에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시를 하나 쭉 함석헌 선생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 중에서 그 시를 인용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합니다. 광노현의 그 사람 강경선. 그래서 이 챕터의 제목을 이 사건은 광노현 사건이 아니라 강경선 사건이다. 그래서 왜 강경선 사건인지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강경선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경선 교수에 대해서 여기서 쓴 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광노현 교육감은 40년 지기 강경선이 바로 함석헌 선생, 여기서 말하는 함석헌 선생의 시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다. 강경선 교수는 존경받는 법학자이자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이 다 그 훌륭한 존경받는 제자들로부터도 존경받는 법학자예요.
그를 접한 사람들은 그의 삶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한다. 강경선 교수를 만난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한다. 곽 교육감은 그런 절친 강경선 교수에게 박땡땡 교수의 오해, 선거가 끝났는데 자기를 일제 돌아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바로 자기 스스로 드롭한 그 사람, 이 서울대 교대 교수였다는 그 사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같은 진보 진영의 교육감 출마했다가 빚을 많이 지고 그냥 사전에 드랍한 사람, 무조건 나는 드랍해. 더 이상 거기서 뭐 이제 그 선거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뭐 인쇄 비용도 들고 뭐 인쇄소하고도 그래서 디자이너도 하고 팜플렛도 만들고 또 뭐 차량도 섭외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빚을 내서 많이 그걸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드랍했다고. 선거일 전에 드랍하고 그것을 이 광노현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인수해 줬어요. 다 인수해 줬죠. 그거를. 뭐 그거는 얼마든지 매수한 게 아니니까 그거는 다 인정이 되는 거죠. 선거법상. 그런데 이 곽 교육감은 그런 절친 강경선 교수에게 선거가 끝난 이후에 박땡땡 교수의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주도록 강경선, 자기 40년 지기 절친인 강경선 교수에게 부탁했다는 거지. 자기가 직접 만나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광노현이 선거 비용 약속을 놓고 선거 끝나고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다는 오해. 그 오해를 좀 풀어주도록 강경선 교수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강 교수는 박땡땡 교수의 오해를 풀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선거 빚 등을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고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며 때로는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하는 이 박땡땡 교수의 사정을 알게 됐고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강경선 교수가 무조건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 이 사람은 몇 차례 아마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야죠. 그래서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곽 교육감에게 설득했어요. 그러나 곽 교육감은 주저했죠. 그런 곽 교육감에게 강경선 교수가 한 말이 놀라워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성경 구절을 광노현 교육감에게 알려주며 우리가 도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이 뭐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형제나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거잖아. 야고보가 아마 예수의 친동생일 거예요. 이 저자가. 그렇게 전통적인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야고보서가 예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거든요. 야고보가 여러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게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냥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곽교육감을 설득하기 위해서 도와라. 저 사람 안 도우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빨리 도와라. 이렇게 계속 설득했던 거죠. 그래서 곽교육감의 마음도 강 교수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도와야 한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면서 이게 또 이
광노현은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잖아요. 그래서 곽 교육감의 마음도 강 교수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저는 이 책, 나비라는, 제가 소개했던 바로 이 나비라는 책의 맨 뒤쪽에 1심 최후 진술서, 광노현이 했던 1심 최후 진술서가 있어요. 감동적입니다. 길게 써있지만. 내가 이걸 읽고 광노현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항소심 최후 진술서가 이 맨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강경선 교수가 이거 피고인으로, 왜냐하면 돈을 주라고 설득한 사람이 누구야? 강경선 교수. 강경선 교수는 이 사건에 처음부터 개입돼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강경선 교수는 자기가 이 광노현이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박땡땡 교수를 직접 만나서 하면 서로 또 언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간에 누가 좀 다리를 놔주면 좋겠다. 그래서 강경선 교수가 직접 만난 거예요. 강경선 교수도 박땡땡 교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사정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 빚이 10몇억, 그때 당시 10몇억이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돌려막기도 하고 빚쟁이들한테,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좀 돈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강경선 교수가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이드로 들은 얘기는 자살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 교수가, 결국은 자기 친구인 광노현 교육감한테 찾아와서 무조건 도와야 된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나한테 후원금 들어온 게 1억 6천 정도 있고, 나도 돈이 조금 있으니까 그거 합쳐서 한 2억을 할 수 있도록 돕자. 그래서 돈을 건네준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예요. 이런 선의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법 체계에서. 말이 돼, 이게? 사후 매수죄라는 건 이 세계에 없어요. 내가 남경국 선생한테 들은 걸, 일본에서 이 사후 매수죄 같은 정문이 있대요. 그게 일본 법에는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법을 그대로 베껴서 지금 쓰는 바람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데, 1920년대에 만들어진 거래요. 그 제국주의 시대에.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남경국 교수는 이게 다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나보고 언제라도 전화하시라. 내가 더 이상 그거 알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고, 내 전문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정도 알면 내가 이제 됐다. 이렇게 한 거죠.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이제? 이 사태의 본질이 뭔지. 이런 선의를 죄로 그 감방에를 보내고 공직 단임권을, 공무 단임권 자체를 이 국민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이 사법 제도가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진성준에게 내가 묻겠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억울한 걸 자시고, 이 문제가 아니야, 이게. 우리 제도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글러먹었다는 거야. 어느 나라에서 이런 사후 매수죄가 있냐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떤 선생님이 애를 잘 돌봐줘서 가르쳤어. 그래서 얘가 원하는 학교에, 대학에 진학했어. 그리고 진학한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고마워서, 그러니까 선물로 은혜를 갚으려고 선물을 사서 보내드렸어. 그랬더니 그게 뭐야? 김영란법 위반으로 그 교사를 처벌한 거야. 똑같은 짓이 벌어지는 거지,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게 판결문에 다 써 있어, 이게. 이 사실이. 이거 뭔 얘기야, 지금. 그래서 본질은 이거야. 그래서 이 곽교육감 이 캠페인 하는 이 캠프에서 이거를 나한테 보내줬어요. 사후 메시지에 들어보셨나요? 10월 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치른다며? 온통 광노현 얘기뿐인데 광노현 혼자 나왔나? 광노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친환경 무상급식, 체벌금지, 서울혁신학교, 광노현 진보교육감 원조지. 그 최초의 진보적인 교육감이 들어선 거야. 그래서 그냥 그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촥촥촥 이걸 해 나가니까 도저히 눈꼴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 악마들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광노현을 내쫓아야 된다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그 팀이 짜여져 가지고 그냥 이 대법원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쫙 정리해버린 거야. 광노현은 후보 매수로 낙마한 거 아니었어? 무슨 무식한 소리. 법원 판결문을 한번 읽어봐. 1심, 2심, 3심 모두 광노현은 후보 매수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어. 그런데 왜 감방에 갔지? 사후 매수라는 제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 사후 매수라고? 일 다 끝난 뒤에 매수? 아니, 선거 끝난 뒤에 매수? 그런 논리 모순이 어딨어? 완전 어불성설이네. 완전 사문화된 법조항을 끌어다 붙인 거지. 당나라 때 판결 같은 거지. 예를 들면 관습헌법이다 뭐 그래가지고 수도를 서울에서 딴 데로 옮기지 못한다고 판결한 거나 똑같은 짓이 발생한 거야 이게. 광노현 정말 억울하겠네. 난 그럼 이번 선거는 원조 진보혁신교육감 광노현으로 정했어. 그렇지. 이번 1016 10월 16일 교육감 보궐선거는 광노현으로 가자. 뭐 이런 그 캠페인성 보내주고 그랬어요.